뭐 기본서는 저쪽에 50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저번 주에 배웠던 건축법이 건물에 관한 일반법이라면 요 주택법은 분양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특별히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규정한 법이 요 주택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일단 첫 번째 용어의 정의. 그래서 주택법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만. 그래서 주택법에서만 쓰는 용어들 몇 가지가 시험에 항상 출제가 됩니다. 뭐 한두 문제 정도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내용이 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다음 이제 분양 대상인 주택을 건설을 해야 됩니다. 건설. 그래서 두 번째 주택의 건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물 짓는 사람은 건축주라고 부르는 건축주. 근데 주택법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 하는 사람을 사업 주체 이렇게 부릅니다. 사업 주체. 이렇게 건축법에서는 건축주,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 그리고 이렇게 사업 주체가 되려는 사람은 미리 국장에게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등록. 그래서 첫 번째로 요 사업 주체의 등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합입니다. 조합. 우리가 개발법에서 조합을 배웠었죠. 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이라는 게 나왔었고 정비법에 제가 수업 안 하고 왔는데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법 상의 조합. 이건 항상 시험 문제입니다. 조합은 대표적인 게 뭐 지역주택조합 같은 것들. 요거 오늘 좀 보도록 할 거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대수선할 때는 뭐 받아야 되죠? 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주택법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는 요거 사업 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 허가랑 사업 계획 승인 요거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 허가를 받는데 주택법 상의 건물을 건축할 때, 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요거 어떤 거 할 때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지. 원래 건물 지을 때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 계획 승인의 대상이 뭔지 요걸 처음에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주택을 지었죠? 그럼 지어진 주택을 요거 공급을 합니다. 공급. 자, 공급에 나와 있는 요런 단어들.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뭐 공급질서 교란행위라고 해서 청약통장 같은 거 사고 팔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공급질서 교란행위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이 주택법상의 공급에 관한 규제들이 다 따라붙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이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뭐 조정대상지역 이런 것들은 허가대상 건물에는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건축 허가 대상이 아니라 요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들이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런 겁니다. 그럼 내가 건물 짓는 입장이라면 허가를 받고 싶을까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싶을까요? 허가 받고 싶어요. 허가. 이거 받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건물 지으면 이런 규제들이 다 따라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훨씬 더 관성한 겁니다. 나중에 사고 팔 때. 근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버리면 이런 규제들을 다 적용받게 되고 주택법의 공급 절차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각종 뭐 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거죠. 29개까지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일부러 이렇게 피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주택을 건설하는 자금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보면 요 주택 상환사채라는 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요 채권이니까 다음에 한번 볼 건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도 총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요 7문제가 그렇게 어렵게는 출제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법이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좀 암기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 암기사항들 몇 가지만 좀 외워주시면은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주택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안정적으로 내가 40점, 60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주택법도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계법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개발법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보면 조금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이제 정비법이랑 건축법 부분. 근데 이것도 통째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건축법이나 정비법에서도 쉬운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주택법에서는 7문제 중에 5문제 이상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막 외울 필요는 없고 나중에 한 4월, 5월 이후에 그때 힘을 들여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외워주시면은 점수가 금방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첫 번째 용어의 정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506페이지 보시면은 재정 목적은 좋은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용어의 정의에서 1번에 주택 나오죠. 주택. 자, 주택법이니까 주택이 뭔지 알아야겠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및 그 부속 토지 거기 밑줄 하죠. 부속 토지. 그러니까 주택의 개념에는 요 부속 토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조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거기 핵심에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합니다.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으로. 그래서 주택을 구조를 가지고 구분하면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요거 건축법에 가면은 요게 나올 겁니다. 자, 어딜 갈 거냐면 404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404페이지. 저번주에 이제 용도 변경이라는 걸 할 때 건물의 용도를 총 29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29가지로. 그중에 1번이 단독주택, 2번이 공동주택입니다. 여기서 쓰는 개념이랑 주택법에서 쓰는 개념이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자, 1번에 단독주택에 보시면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2번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주택법에서는 요것들 공관이랑 기숙사를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얘네들은 분양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주택을 물어보는지 주택법에서 주택을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요 분류가 약간 다릅니다. 건축법에서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근데 주택법에서는 요 두 개를 빼야 됩니다. 공관이랑 기숙사를. 이렇게 주택법에서는 3개, 3개 이렇게 구분하는데 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단독주택이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단독주택의 첫 번째 단독주택인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단독주택입니다. 저기 단독주택이네 하는 거. 그거. 그다음에 다중주택 보면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라고 해서 기역에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니은에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이라고 돼 있어서 가로 안에 보니까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치사 시설은 설치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뭐가?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는데 치사 시설은 설치하면 안 됩니다. 고시원은 다른 게 있고 요거는 옛날에 그 하숙집 비슷한 겁니다. 하숙집 비슷한 거. 아니면 지금 최근의 형태로는 공유하우스 같은 거, 쉐어하우스라는 거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요게 다중주택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맨 끝에 보면은 다중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하나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여기 66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층수는 3개 층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중주택은.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보면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 층 이하. 그다음에 다만 이하 놔두시고 그다음에 니은에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죠? 660.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는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는 3개 층 이하로서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19세대 이하. 그다음에 그 박스 밖에 보면은 박스 밖에 3번에 다시 올라가 보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 거기 밑줄 할까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그 2번에 공간은 됐고 이번에 공동주택인데 다세대 먼저 보죠. 다세대 3번에 다세대.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죠? 660제곱미터 이하. 저랑 같은 페이지 보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공동주택의 3번에 보면은 다세대 주택 나오고 바닥 면적 합계는 660제곱미터 이하고 층수는 4개층이야. 4개층이야. 그러면 자 다가구랑 다세대 요거 한번 비교를 해보죠. 여기
보니까 건물을 짓습니다. 이렇게 3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호실이 6개가 있다라고 해보죠. 그리고 이 모두를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그리고 각 호실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이 건물의 종류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건물의 종류는? 자, 이 건물에서 그럼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죠? 600. 그래서 6개니까 100짜리가 6개니까 600이죠. 그리고 층수는 3층이죠. 그럼 이건 다가구일까요? 다세대일까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가구가 될 수도 있고 다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도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고 층수가 3개층 이하죠. 다세대도 660제곱미터 이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죠. 그러니까 다가구가 될 수도 있고 다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구별하는 기준은 아까 다가구에 밑줄 쳤던 거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겁니다. 공동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죠? 자, 여기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동주택이라면 101호 요걸 따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이라면? 있겠죠. 그걸 구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분 소유? 공동주택이라면 101호 따로 102호 따로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처럼. 근데 이게 만약에 단독주택이라면 문 앞에 101호가 써져 있더라도 101호를 따로 등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 원룸 건물 같은 데 가보면은 문 앞에 101호, 102호 이거 써져 있죠. 근데 원룸 같은 것들은 요거 따로 등기가 안 됩니다. 따로 등기가 안 되고 한동 건물 그대로 등기를 하죠. 이건 단독주택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빌라 같은 거다, 다세대 같은 거다라고 하면은 101호 따로, 102호 따로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겁니다. 공동주택이니까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가구나 다세대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동주택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걸 구분 소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판단하죠? 등기관이 등기를 받아줄 때 이걸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이걸 단독주택으로 할 때 이거 101호를 따로 등기를 할지 아니면 한동 건물 그대로 등기를 할지 그걸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101호를 따로 등기를 할 수 있으면 즉 구분 소유를 할 수 있으면 다세대. 근데 구분 소유할 수 없으면 다가구가 되는 겁니다. 실제 이제 밖에 나가봐도 이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거. 그래서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따로따로 구분 소유할 수가 없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따로따로 등기를 하고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요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다음 1번에 보면 그 공동주택의 1번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이죠? 5개층이야. 그 다음에 연립 보시면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그리고 층수는 4개층이야. 그러니까 다세대랑 연립을 구별하는 기준은 요거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요거는 뭐 학개론에서도 가끔 나오는 거고 우리 뭐 공법에서는 이런 거 구별하는 거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요게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 주택을 구조를 가지고 구별하면 이렇게 구별하겠다라는 겁니다. 구조를 가지고 그 밑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나오죠. 다시 넘어가 보시면 506페이지에 그래서 건축법에는 방금 본 공동주택의 기숙사도 있는데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506페이지 다시 넘어와 보시면 주택의 분류라고 해서 구조에 따른 분류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가 있고 옆에 핵심에 조그맣게 나오죠? 핵심에 옆에 조그마한 것이 그래서 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기숙사랑 공관은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뭐라고 돼 있죠? 밑줄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건설 기준, 설치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한번 보면은 1번에 그 옆에 페이지 기역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라고 돼 있습니까? 요거는 신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아파트에서 이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할 때에는 요 밑에 A, B, C, D에 맞춰서 건축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기존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뭐냐면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자, 원래는 아파트에 현관이 있고 뭐 화장실 2개, 뭐 방 3개 정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출입문을 따로 설치합니다. 따로. 그래서 출입문을 보면 여기 1개, 여기 1개,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운데 이렇게 벽을 쳐줍니다. 그리고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각 실별로 욕실이랑 부엌을 각각 설치를 해줍니다. 여기 욕실, 부엌. 이렇게 이런 것들. 다만 이 구분된 공간을 방금 밑줄 쳤을 때 구분 소유할 수는 방금 밑줄 친 거. 구분 소유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현관에 보면은 801호라고 돼 있고 801호A, 뭐 801호B라고 하지만 이 A랑 B를 따로따로 등기는 안 됩니다. 등기를 할 때는 하나로. 근데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507페이지에 거기 기역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라고 돼 있죠? 메뉴에 첫 번째 보면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할 것. 요 3개를 따로따로 설치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여기 요 중간에 문을 뚫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벽을 경량구조의 경계벽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터가지고 하나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숫자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자, 이런 걸 왜 만드냐면 요새 신혼부부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할까요? 따로 살고 싶어 할까요? 따로 살고 싶어 하죠. 근데 가까이 살고 싶어 합니다. 일 있을 때 애 맡겨야 되고 김치 훔치러 가야 되고 하니까 이게 가까이 살면 좋은 거죠. 근데 같이 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더라는 거.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여자분들도 퇴근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회식하고 뭐 11시, 12시에 들어옵니다. 띠띠띠띠 했는데 시어머니가 여기서 TV 보다가 이제 와 이러는 거죠. 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그다음에 주말에 평일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거지를 좀 쌓아놓고 싶은 거죠. 근데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띠띠띠띠 해도 이제 안 들리겠죠? 주말에 설거지 쌓아놔도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필요할 때는 어머니 하면서 애 맡기고 어머니 하면서 김치 훔치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구분 소유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짓는 아파트가 종류가 2가지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요거는 신축하는 아파트에서 이런 걸 지을 때는 요 기준에 맞춰서 지어야 되고 기존의 공동주택 4인 가구들이 많을 때는 뭐 32평 이상의 넓은 평형이 많았겠죠. 이런 것들이 가구가 분화되다 보니까 이 남는 공간이 있더라. 남는 공간들을 임대를 주든지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요건에 나오는 숫자들 몇 개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그 미운 오리 새끼 거의 보면은 그 뭐 애 막 수맥 탐지하고 뭐 그런 애 있던데 그 풍수지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걔가 살던 집이 여기입니다. 여기. 걔가 보면은 부모님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 부모님 바로 옆에 사는데 여기 그네 집은 여기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자기 혼자 돌리기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 가가지고 빨래 돌리고 밥 먹으러도 여기 가고 쉴 때는 혼자 와가지고 여기서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캥거루족을 위한 이런 집이죠.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는 살기 싫은데 필요할 때는 도움 받을 수 있고 딱 좋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 나머지 요건들 외우는 거만 다음에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2번에 507페이지에 2번 맨 밑에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라는 게 보입니까? 자, 방금 주택을 구조를 가지고 구분하니까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근데 자금을 가지고 구분하면은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 이렇게 구분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그래서 국민주택 보시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거기 밑줄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래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래서 기역에 보면은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강조돼 있죠? 요 4명 묶어서 그냥 공공입니다. 공공.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요거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건설하는 주택.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라고 돼 있죠?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즉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즉 요거 요약해 보면은 국민주택이란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내지는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이런 것들을 국민주택이라고 하겠다. 대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어야 합니다. 해서 뒤에 넘겨볼까요? 동그라미 이번에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나오죠. 자, 국민주택 규모란 1호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 그래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그걸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1세대당 얼마 이하죠? 네, 밑줄 85제곱미터 이하. 인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부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그다음에 가로 안에 보면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얼마죠? 거기도 밑줄 10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란 원칙 주거 지원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보면 국민주택 규모.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민영주택이라는 거 나옵니까? 자, 민영주택은 뭐가 민영주택이다 그런 게 아니라 국민주택이 아니면 싹 다 민영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은 공공이 짓거나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되는 주택이죠. 근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것들을 그냥 다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보면은 국민주택 이랑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국민주택이랑 국민주택 규모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니까 따로 써놓지 않았을까요? 오케이. 자, 한번 해보죠. LH가 주거 전용 면적, LH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거 전용 면적이 110제곱미터인 주택입니다. 요건 국민주택입니까? 아닙니까? 공공이 직접 건설하면 국민주택입니까? 아니죠. 공공이 짓는다 하더라도 여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아까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는 그 주거 전용 면적을 말하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거나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거고, 국민주택이라는 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 플러스 공공이 직접 건설하는 공공이 자금으로 건설되는 주택. 그러면 LH가 직접 건설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110제곱미터의 주택은 국민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규모가 초과해버리죠. 그럼 이건 뭐죠? 민영주택. 국민주택이 아니면 싹 다 민영주택. 그러면은 자, 삼성물산이 레미안을 짓습니다. 레미안을 건설을 하는데 이게 주거전용 면적이 80제곱미터입니다. 이건 국민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국민주택이 아니죠. 공공이 지은 것도 아니고 공공의 자금이라는 말도 없고. 그러면 이건 민영주택입니까? 네. 근데 이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에는 해당합니까? 네.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니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죠. 국민주택은 아니지만 국민주택 규모에는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자,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서 공공이 직접 짓거나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근데 국민주택이 아닌 건 싹 다 민영주택.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 주거 전용 면적만 말하는 겁니다. 주거 전용 면적만.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말씀드리면 이거 뭐 최근에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은 평형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제곱미터를 표시하죠. 그게 바로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앞에 75A, 85A, 84A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주거 전용 면적이죠. 왜 그렇게 분양하죠? 옛날에 평형으로 표시를 하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똑같은 32평인데 전용률에 따라서 들어가 보면 이 주거 전용 면적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해서 이게 과대 광고 이런 걸로 쓰이다 보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주거 전용 면적을 표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분양 광고 같은 거 할 때 항상 요새는 뭐 75A, 84A, 84A 뭐 이런 식으로 타입별로 해가지고 주거 전용 면적을 표시를 하죠. 그리고 아직 제곱미터 단위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옆에다가 평형을 표시를 해줍니다. 몇 평형, 몇 평형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요 앞에 있는 제곱미터, 요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거 전용 면적이다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84A 하면은 84제곱미터 하면은 요게 32평에서 34평 정도 되는 평형입니다. 3.3제곱미터가 한 평 정도 되죠? 3으로 나눠 보면은 이게 20 얼마 이렇게 되오죠? 20 얼마? 그러니까 34평이 안 되는데 요 34평, 32평 이렇게 하는 거는 공용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다. 분양 공급 면적은 34평, 32평으로 계산을 하지만 내가 쓰는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주거 전용 면적은.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제곱미터 요게 주거 전용 면적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 임대주택은 뭐 공공 임대주택이랑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그 밑에 가로 2번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게 나오죠. 요게 올해 문제였는데 자 말 그대로 자 여기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나는 이 아파트 구분 소유권이랑 같이 받는 게 뭐죠? 대지 지분. 공동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이 구분 소유권뿐만 아니라 대지 지분을 같이 받게 되죠. 소유권을 두 개를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말 그대로 토지를 빌려 쓰는 겁니다. 토지는 사업주체 명의로 가지고 나는 이 구분 소유권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이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양가를 구성하는 큰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택지비와 건축비 이렇게 두 가지로 분양가를 구성을 합니다. 자, 근데 택지는 사업주체가 소유하고 있고 우린 빌려 쓰는 거죠. 그럼 분양가에는 이게 빠지는 겁니다. 작년 시험 문제. 그러면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택지비가 빠지니까 분양가가 쌀까요? 네, 건축비만 분양가에 포함이 되니까 이게 바로 반값 아파트입니다. 반값 아파트. 사업 주체가 택지는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이걸 40년까지 빌려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급받는 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합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작년에 이거에 관련돼서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두 문제나. 이때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요거 관련해서 조금 상세한 문제 한 문제랑 요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는 분양가에 택지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요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니까 토지를 빌려 쓰는 주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아마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32회 34회 연속으로 나왔죠. 요게 밖에 나가면 우리가 도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보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는 원룸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원룸형이 아니라 이거 소형주택입니다. 소형주택. 그래서 종류가 세 가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보면은 소규모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해서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주택 유형이다라고 돼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맨 앞에 300세대 미만 미출.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미출.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고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해서 종류가 세 가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할까요? 시골에 건설할까요? 네,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도시에 건설하는 겁니다. 도시 지역에. 해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인데 소형주택은 요건이 좀 쭉 나와 있죠? 그걸 일단 놔두고 그 밑에 단지형 연립이랑 단지형 다세대 요거부터 먼저 보죠. 아까 주택의 구조상 분류에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이하였죠? 4개층. 연립이나 다세대는 4개층 이하였습니다. 4개층 이하. 아파트는 5개층 이상. 근데 도생으로 지을 때 심의를 거치면 얘네는 5개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5개층까지. 그거밖에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소형주택. 거기 있는 숫자들 있죠?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게. 올해 시험 문제가 그거 바꿔냈습니다. 그거. 오늘 아주 치사하게 문제를 냈는데 저도 풀다가 틀렸는데 이거 너무 치사해가지고 그걸 바꿀 줄 몰라가지고 해서 요거 요건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왜 필요한지부터 먼저 보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까 서민주택을 신속하고 빠르게 공급한다라고 했죠. 자, 도시지역에서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주거의 격차를 해소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자, 도시지역에서 집을 너무 사고 싶은데 집을 구하기 너무 힘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서민. 서민이라고 하면 너무 계층이 좀, 그걸 좀 세분화해보죠. 집을 너무 사고 싶습니다. 집이 꼭 필요한데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집을 구하기 어려웠던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 금수저라 잘 모른다 뭐 이런 거. 신혼부부들은 같이 살 곳이 필요한데 집을 구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거죠. 그리고 최근과 같이 주택 가격이 상당히 올랐던 시기, 이럴 때는 집을 구하기가 더 힘든 겁니다. 그 다음 주거의 격차가 상당히 큰 계층이 있습니다. 1인 가구들. 잘 사는 1인 가구 어디 살까요? 돈이 많으니까 뭐 아무 데나 살겠죠. 뭐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고급 오피스텔에 살 수도 있고 호텔을 전세 내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살 수 있는데 못 사는 1인 가구 어디 살죠? 고시원. 안 살아보셨죠? 저는 많이 살아봐서 아는데 이거 아주 취약하죠 이거. 고시원. 그러니까 주거의 격차가 엄청 큰 겁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집이 급한데 이 집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 도시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의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주거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 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형 소형주택, 그다음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이렇게 있는데, 연립이나 다세대 이건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거겠죠. 아파트 사기 힘드니까 요 빌라 사서 빨리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형주택, 요거는 개정되기 전에 예전에는 원룸형 주택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들밖에 이용을 못하니까 이 빌라까지도 사기 힘든 사람들은 이 소형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면서 원룸형이 아니라 소형주택으로 하고 여기도 방을 3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로 1인 가구들을 위해서 고시원에 처박혀 있지 말고 빨리 일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 소형주택.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는 거. 근데 연립이나 다세대는 심의를 거치면 원래는 4개층까지 지어야 되는데 5개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게 다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 소형주택의 요건,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라고 했죠. 요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죠? 네, 속삭이지 마시고 좀 크게 말해주시면 85제곱미터 이하. 근데 소형주택일 때는 이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60제곱미터 미추. 그 다음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욕실이랑 부엌을 각각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욕실이랑 부엌. 그 다음에 주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를 가지고 구분하는데,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 이 욕실과 보일러실을 욕실과 부엌으로 바꿔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풀다가 틀렸는데 이런 걸 바꿀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그날 이제 시험 당일날 이렇게 가다반을 올려야 되는데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거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야 이걸 왜 틀리냐고 이거 이거 뭐 무조건 맞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뒤에를 바꿔놔가지고 해서 아무튼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즉 원룸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원룸으로. 근데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에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방 3개, 화장실 하나 있으면 좀 힘든 신혼부부들은 여기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침실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 미추. 그 다음에 그 밖에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고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세대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소형주택에는 대부분 1인 가구들이 많이 살고 있겠죠. 땅 밑에 묻으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게 소형주택의 요건입니다. 이게 뭐 올해 초에 개정이 됐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다 나올 줄 알아서 요거는 충분히 예상을 했던 문제인데 요런 걸 바꾸는 바람에 좀 실수가 있었죠. 이렇게. 이런 건 뭐 찾기 힘듭니다. 시험장에서. 그래서 요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입법 취지 자체는 도시 지역에서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주택을 빠르고 신속하게 공급을 하면서 주거의 격차를 좀 해소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으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대표적이었던 게 이 소형주택으로 지으면 주차 대수를 완화를 해줍니다. 주차 대수를. 그 건물 짓는 입장에서는 주차 대수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주차 대수를 세대당 처음에는 0.5대인가까지 완화를 해주는 거죠. 소형주택에 1인 가구들 많이 사니까 주차 대수가 좀 부족해도 되겠지 하고 이렇게 완화를 해준 겁니다.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한 거죠. 요새 사람들은 집은 없어도 차는 다 있는데 그래서 원룸촌 가보면 골목길 어떻습니까? 미어 터지죠 거기. 주차 대수가 다 부족하니까 골목길에 차를 다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이 원룸촌에 가보면은 주차하기 상당히 힘들죠.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거. 대부분 요새 짓는 빌라라든지 원룸 같은 것들은 대부분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짓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는데 주차 대수가 세대당 한 대가 채 안 되니까 원룸촌에 가보면은 주차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고 골목길마다 주차들이 쫙 돼 있는 거죠. 집안에 주차를 못 하니까. 이런 것들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한다는 거. 그다음에 옆에 심화에 나오는 거, 그건 다음에 볼 겁니다. 가로 4번, 5번 이런 거 나중에 봐도 됩니다. 가로 7번에 사업주체에 나오죠. 아까 건축법에서 건물 짓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하고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을 하는 사람을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택조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조합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 가서. 그러니까 많은 수의 구성원이 우리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공사가 지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데 이 주택조합이라는 건 서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집을 우리가 직접 짓자라는 게 이 주택법상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조합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 9번 주택단지죠. 이거 그냥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근데 자 보면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또는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 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네, 아파트 단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밑줄 별개의 단지로 본다. 해서 첫 번째 기역에 보면은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 다음에 폭 20m 이상인 일반 도로, 그 다음에 폭 8m 이상인 예정도로 밑줄.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도로는 20m 이상, 예정도로는 8m 이상 이런 것들로 분리가 돼 있으면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겠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자,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지나다니는 거죠. 자, 이 도로가 폭이 10m입니다. 그리고 A 단지와 B 단지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일반 도로인데 폭이 10m랍니다. 그럼 요건 하나의 단지입니까? 별개의 단지입니까?
일반 도로는 폭이 20m. 별개의 단지로 보기 위해서는 폭이 20m 이상이어야 되죠. 근데 10m밖에 안 되니까 이건 하나의 단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단지로. 자, 여기 면적이 3만 제곱미터고 여기 면적이 2만 제곱미터다. 라고 하면은 이 단지의 전체 대지 면적은 5만 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단지니까. 그리고 이 지역의 건폐율이 만약에 40%라면 아파트를 여기 꽉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다 비워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각종 건축 규제들을 통합 적용할지 따로따로 적용할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별개의 단지로 볼지 하나의 단지로 볼지가 그중에 하나 예로 그냥 건폐율을 보여드린 거고 각종 규제들 이러한 것들을 각각 적용할지 아니면 통합해서 적용할지 이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폭이 10m가 아니라 25m라고 해보죠. 그럼 이제 20m 이상입니까? 그러면 이건 별개의 단지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자 여기 3만 제곱미터의 40%의 건물 짓고 나머지 비워둬야 되고 2만 제곱미터의 40%의 건물 짓고 나머지 비워둬야 된다라는 거. 이런 규정을 개별적으로 적용할 테니까 별개의 단지로 보니까 이게 하나의 단지로 보는지 별개의 단지로 보는지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1번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무 숫자가 없죠. 이건 무조건. 너비에 관계없이 별개의 단지로 보는 겁니다. 너비에 관계없이. 근데 일반 도로는 얼마? 20m 이상. 예정도로는 8m 이상. 이런 것들로 분리되어 있으면 이걸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각각.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꽤 자주 출제가 됩니다. 보면은 1번, 2번에 30회에 나오고 32회에 나오고 이랬죠? 기출해 보니까 옆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단 뭐 이런 거 됐고 그 다음에 10번 11번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거 묶고 올까요? 10번 11번 부대시설 복리시설 역시 또 자주 나오죠. 용어의 정의는 주택법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부대시설이랑 복리시설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보면은 주택에 딸린 밑줄 딸린 아파트 지으면 따라와야 되는 당연히 아파트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밑에 보니까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설비 등등등 그 설비 등에 있는 게 가로등, 화장실, 경비소, 뭐 담장 이런 것들입니다. 조경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거는 아파트 지으면 무조건 딸려 있는 시설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 거기 밑줄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있으면 입주민의 생활 복리에 득이 되는 거. 있으면 좋은 겁니다. 있으면 좋은 거. 그 밑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이니까 뭐 상가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유치원, 주민 운동시설, 경로당 이런 것들. 자,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면 부대시설은 아파트에 딸려 있는 장치 같은 것들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도로에 막 들어가서 이용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용하긴 하는데 그건 들어가서 막 오래 있진 않죠. 그 다음에 뭐 경비실, 뭐 주차장 이런 것들. 근데 뭐 헬스장, 운동시설이라든지 노인들 경로당 이런 것들,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들은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시설이다라고 구분을 하셔도 무리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노트가 나오면은 여기 부대시설이랑 복리시설은 대통령 영해에 있는 것까지 싹 다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부대시설은 사람 들어가서 이용하는 거 아니고 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이용하는 시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기반시설은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웠던 그 기반시설이고 13번, 14번 요거 묶을 까요? 13번, 14번. 기간시설이랑 간선시설. 기반시설 묶으면 안 됩니다. 기간시설. 기간시설이랑 간선시설. 자, 보면은 기간시설이란 13번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이런 것들을 기간시설이라고 합니다. 기간시설. 그 다음에 그 14번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및 지역난방시설 이걸 기간시설이라고 했죠. 이런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거기 밑줄 연결시키는 시설. 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아파트 안에 전기, 통신, 가스, 도로 이런 것들이 깔리는 거죠. 선로가. 그러면 이 아파트에 전기, 수도 같은 것들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단지 밖에 있는 전기, 수도, 가스랑 얘네들을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이 연결시키는 시설을 뭐라 부르는 거죠? 간선시설. 연결시키는 걸 간선시설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킨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연결시키는 걸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구분할까요? 돈 내는 사람이 다릅니다. 설치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기관시설이냐 간선시설이냐에 따라서. 해서 뒤에 보면은 다만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가통지? 동그라미 할까요? 가통지?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얘네는 단지 안에 있어도 간선시설입니다. 단지 안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이 말은 단지 안에 있어도 간선시설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단독주택은 100호,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의 사업을 할 때에는 이 전기, 통신, 가스 이런 것들은 공급하는 사람이 설치하면 공급하는 사람이 간선시설 중에 통신이 이거 누가 공급하죠? KT?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공급을 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가보면은 통신공사 같은 거 맨 마지막에 합니다. 아파트 다 짓고 나서 KT에서 나와서 통신선로 공사를 해줍니다. 가스공사도 가스공사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해주는 겁니다. 공급하는 사람이 설치를 해야 되니까 간선시설에서 단지 안에 있는 것도 간선시설이니까 통신공사 이런 것들을 KT가 공사 끝나고 나면 와가지고 단지 안에 있는 거 다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설치 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관시설과 간선시설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512페이지에 공공택지 나오는데 요거는 보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밑줄 하죠.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오죠. 이런 사업으로 조성이 되는 용지입니다. 이런 사업으로. 다 외우긴 좀 힘들겠죠. 다 외우긴 힘드니까 옆에 참고해서 공공택지 보입니까? 그래서 이런 10개의 공익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동주택이 대상이지 단독주택이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은 공공택지라고 돼 있고 중요한 건 4번에 거기 밑줄 하죠. 환지 방식은 공공택지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해보면 사업이 10개가 나오는데 환지 방식은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시험은 그렇게 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이 공공택지지 여기 환지 방식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일단 그 4번만 기억해 놓고 10가지 사업 이건 다 해보죠. 이거 그냥 다 외우기 좀 힘드니까 몇 번 눈에 익혀두면 됩니다. 읽어두는 정도지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그래서 환지 방식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그거 하나 기억하죠. 그 참고에 4번에 있는 거. 그래서 공공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수용 방식이지 환지 방식은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공구라는 게 나오죠. 많이 들어보셨죠? 공구는? 보면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밑줄 하죠. 착공 신고 및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 착공 신고 및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 공사 시작과 공사 마무리를 따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구라는 게. 해서 그 밑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6m 이상 동그라미.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즉 공구와 공구는 6m 이상을 띄워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것 중에 뭘 넣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뭐 도로, 주차장, 옹벽, 축대, 조경, 식재 등등등 아무거나 넣어서 공구와 공구는 얼마 이상 띄워야 되죠? 6m 이상. 6m 이상 공구를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구별 세대수 밑줄. 공구별 세대수는 얼마라고 돼 있죠? 300세대 동그라미 300세대. 그러면 자 공구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눠야겠죠? 두 개로는 나눠야겠죠?
공구별 세대수가 300개라고 했으니까 1공구 최소 얼마여야 되죠? 2공구 최소? 그러면 공구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 세대수는 얼마가 돼야 되죠? 최소 600개는 돼야 공구별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까지도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그 밑에 하나 써두시면 좋겠죠.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어야 공구별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뒤에 나올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17번에 리모델링이라는 게 나왔어요. 리모델링. 자, 우리가 배우는 주택법에서의 리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수선, 하나는 증축입니다. 그래서 거기 건축물의 노화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서 1번에 대수선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2번, 3번 그게 증축입니다. 2번, 3번이. 그래서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은 대수선이랑 증축으로 구분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대수선은 일단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 즉 공사 끝나고 나서 10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10년이) 경과해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수선을 위한. 대수선으로 인한 리모델링은 10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축은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동그라미. 그래서 증축할 때에는 일단 15년이 경과를 해야 되고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 밑줄 하시고 얼마까지? 거기 있을 텐데. 가로가 너무 많죠?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의 대가로 띄워놓고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30% 보입니까? 거기 밑줄 30%이네.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30%까지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30%까지. 이걸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로 안에 하나, 둘, 그 30% 이내 바로 뒤에 가로에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돼 있습니까? 요건 40%까지. 증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각 세대의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의 30%, 40%까지 증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밑줄 하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공동으로 쓰는 부분도 따로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보죠. 24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32평짜리가 있습니다. 42평으로 하죠. 단지 안에 24평형도 있고 42평형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아까 주거 전용 면적은 얼마까지 증축할 수 있죠? 방금 30%. 주거 전용 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약 3분의 1까지 증축을 한다라고 해보죠. 이 24평의 3분의 1이면 얼마죠? 제가 하죠. 8, 8평. 그 다음에 42평의 3분의 1이면? 이건 또 어려우니까 제가 하죠. 14.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같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늘어나는 평수가 6평이나 차이가 납니다. 평당 1,000만 원만 쳐도 재산 차이가 6천만 원이나 나죠. 그럼 작은 평형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얼마까지? 40%까지. 작은 것들은 40%까지 증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 세대별로 주거 전용 면적을 늘릴 수도 있지만 이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해서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이에 따른 각 세대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 밑줄 하시고 15% 동그라미. 그래서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한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늘릴 때는 15%까지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이렇게 부릅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세대수를 증가시킬 때는 수직으로 증축할 수도 있고 수평으로 증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 증축이라는 건 원래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옆에다가 새로 붙여가지고 좀 더 짓는 겁니다. 이거 새로 짓는 겁니다. 수평 증축은. 그러니까 옆에다가 하나 더 짓는 거니까 이건 별다른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짓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 위에 쌓아 올린다면, 이거 잘못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되죠? 잘못 쌓아 올리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위에 옆으로 쌓는 거, 이걸 수평 증축이라고 하고, 위로 올리는 거 수직 증축이라고 하는데, 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 해서 뒤에 보니까, 자,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라고 해서 가로 안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한정한다라고 해서 기읍 최대 3계층 이하로서라고 돼 있는데, 밑에 보니까 다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밑줄 15층 이상. 15층 이상일 때는 3계층까지. 근데 14층 이하 밑줄 2계층까지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쌓아 올렸을 때 이 건물이 버틸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밑줄.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여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숫자들 있죠? 이거 바꿔냅니다. 이거. 리모델링이 용어의 정의에서 나오면 여기 있는 숫자 살짝 바꿔서 출제를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은 크게 대수선이랑 증축, 그래서 증축에 나와 있는 이런 숫자들을 바꿔서 출제를 할 겁니다. 요게 리모델링. 그 밑에 18번, 19번, 20번, 21번 이런 거 안 봐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용어의 정의인데, 이 용어의 정의에서 반드시 한 문제나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좀 있었죠?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주택을 건설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택의 건설이라고 돼 있죠? 주택법에서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1번에 사업 주체 보입니까? 사업 주체? 거기 주택 건설 사업자 등 바로 밑에 1번에 사업 주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건물을 짓는 거고, 주택법에서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 하는 사람을 지금 보시는 사업 주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업 주체. 그리고 이 사업 주체가 되려는 사람은 미리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등록에 관한 내용을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